근데 이거 하다가 꺼질 수도 있어. 스레이트 쳐야 되는 어. 해보고 싶어. 본격적이네. 녹음도 그러면 진행을 해요? 네. 예. 아, 네. 그럼 다음에. 우리 책임 첫 팟캐스트 녹음이네요. 저희 이번 주는 부테스와 빨강의 자서전 이 두 책을 선택했는데 주제가 신화였죠. 네. 저희 첫 번째 녹음이니까 서로 자기소개부터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구독자 벌써 20명 넘던데요? 너무 경솔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개인의 공간을 이렇게 오픈해버린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튼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릴 겸 자기소개 해볼까요? 먼저 호준 씨부터. 안녕하세요. 정호준입니다. 벌써 1년 넘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갈수록 잘 돼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고요. 성은 주고요. 저는 사실 올해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는 혼자서 절대 읽지 않을 그런 문학들을 읽고 또 얘기 나누는 시간들이 좋아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제가 신화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아고요. 이번 주에 발제자가 저여서 조금 긴장되는데 또 늦어버렸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지갑과 반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근이라고 하고요. 호준이 소개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할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윤이고 갑자기 때늦게 비염이 와가지고 목이 좀 갈라지는데 저도 작년 9월쯤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뭔가 혼자 있으면 읽던 책만 읽고 좋아하는 분야만 읽다가 이렇게 모임에서는 서로 책을 모아서 다시 골라서 읽다 보니까 새로운 취향도 알게 되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는데 또 이렇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멤버는 현재 이렇게 5명이고요. 우리 책임이라는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대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임은 이제 1년 반을 향해 달려가는데 모임 이름을 2주 전에 만들어서 멋있는 로고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다 시작한 시점도 다르고 막 자유롭게 나갔다 왔다 하면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읽고 싶은 책을 한 서너 권 선정해서 읽는 방식으로 항상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서 같이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환영. 맞아, 열려있는 모임. 저희 어쩌다 보니까 되게 폐쇄적으로 다 같은 그룹에서 출신 그러게요. 언홍영 모임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었죠. 아니에요. 원래 막 다양한 이제 소스들이 있었는데 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 5명이 나와버려서 네. 하지만 정말 좋아요. 이 멤버 좋지만 또 새로운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호준 씨가 말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격주로 주제를 정해서 책을 골라서 각자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주제가 신화인데 생각보다 신화에서 꼽을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책들이 후보로 나왔는데 되게 많죠. 신화 주제를 엄청 오래 할 것 같아요. 저희 한 주에 2권씩도 읽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좋아요. 저는 이 두 개의 구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테스트가 진짜 잘 짝을 잘 잘 어울렸어요. 지었어요. 엄청 일부러 이렇게 마치 하나의 기획자가 이렇게 기획한 것 같은.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엔카슨의 빨강의 자서전이랑 파스칼 키냐르의 무테스라는 책 2권을 읽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혹시 빨강의 자서전 처음에 생각하신 분 누구셨죠? 네, 저였죠. 저 이거 책 사실 2권 다 약간 제가 고른 거라서 너무 약간 내 주도로 뭔가 책이 골라졌나 약간 그런 죄책감이 좀 아니에요. 빨강의 자서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번에 읽는 게 한 4번째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있으면 좀 생각나거든요. 다시 한번 맞아요, 펼쳐보게 맞아요.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구절을 이번에 추천을 했죠. 내용 자체가 되게 뭔가 처음에는 엄청 독특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성장소설이구나 싶은? 근데 형식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막 시적인 표현들도 엄청 많고 중간중간에 실제 시인들도 등장하고. 호준 씨 원서도 다 읽으셨어요? 어제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고 물론 다 읽었지만 저는 이게 시로 쓴 소설이잖아요. 역시 그래서 원서를 모으는 사람. 재하 씨가 원서를 읽을 때 더 재미가 있다라는 제가 괜히 말을 듣고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어차피 또 한글은 또 누가 빌려가셔서 제 원서를 누구죠? 읽고 누가 여기 계세요? 신지은 씨. 이해는 잘 못했는데 그래도 원서를 읽은 게 재밌긴 했어요. 근데 한글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반대로 한글로 읽고 원서로 읽어서 약간 이렇게 누가 옆에서 해설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니었으면 저는 아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오빠는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네. 그 책 얘기를 좀 하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볼까요? 빨간이 나왔던. 확실히 팟캐스트를 키니까 약간 뭔가 경직되는 게 있어요. 말 함부로 꺼내기가 힘들어졌어. 제가 말하는데 아무도 안 끼워주셔서 제가 힘들어 지금. 아니 뭐 책을 훔쳐간 장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을.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이걸 번역본 읽고 나니까 원서를 읽고 싶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그냥 읽으면 일단 계속 단어를 찾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 되게 보통 그 다양한 언어를 쓰게 되잖아요. 시를 쓰려면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조금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제가 빌려가서 이걸 바로 한글로 읽을 기회를 박탈하는. 근데 뭐 제가 먼저 빌렸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원서로 읽을 때 어려움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읽어도 뜻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작가가 어렵게 썼구나 이렇게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원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맞아요. 약간 그런 좀 의문이 들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처음에 한글로 읽었을 때도 앞에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부분들이나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냥 뒤에는 다 빨강 소년이라고 뭔가 비유적으로 칭해지는 캐나다의 현대에 살고 있는 게리온이라는 애의 얘긴데 막 앞에는 막 헬렌이 누구죠? 그 이름 어려운 사람 스테시코로스한테 눈을 멀게 하는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되게 은유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와서 근데 다 나중에
가서 읽었을 때 생각해보면 좀 이게 하나로 수렴한 느낌이었는데 뒷부분에는 확실히 서사가 되게 확실해지잖아요. 네. 거의 뭐 남녀 남녀가 아니구나. 그 이렇게 로맨스고 로맨틱한 삼각관계고 네. 하니까 대충 거기에 이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처음 부분은 다시 읽었는데도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맞아. 저도 뭔가 그 게리온이 이제 헤라클레스가 사는 곳 하데스 예. 그 할머니가 계신 화산이. 곳에 있을 때의 서사는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나중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페루로 가는 그쵸. 네. 그쪽이 좀 더 뭔가 더 뚜렷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조금 갈피가 잡히는 듯하고 그리고 그 다른 인물이 추가되잖아요. 헤라클레스와 네. 같이 다니던 네네. 그러면서 뭔가 맞아. 네. 약간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로 들어오면서 음. 명확해진 느낌. 저도 뭔가 그 배경이 화산 이럴 때는 상상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은유적인 표현도 많았었고 그런데 도시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익숙한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좀 상상하면서 읽기가 쉬웠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부테스도 그렇고 빨강의 자서전도 그렇고 번역본을 안 읽어보신 호준 씨한테 죄송하지만 그래도 원서를 아니요. 읽었어요? 이거 빨강의 자서전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뭔가 번역가들이 이 원서의 느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사실, 못한 번역은 아니라고. 그리고 각주도 되게 많이 달고 번역 막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책이 원래 별로인 건지 번역이 별로인 건지 모르게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뭔가 그런 원서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게 한글로 읽어도 어느 정도는 행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리듬감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슨이 그 쓰는 방식이 되게 좀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거를 살릴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잘 표현한 거가 번역이 잠깐 뭔가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라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때 그 깜놀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깜놀린 표현을 썼어요. 네, 그 남미에서 헤라클레스랑 처음 마주쳤을 때 맞아. 이제 깜놀이라는 표현을 쓰는 자기 자신에 깜짝 놀랐다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서는 뭐예요? 원서로는 뭐였어요? 샤커인가요? 그 뭔가 일부러 그 언어 유희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 신조 같은 거를 쓴 것 같았어요. 누가 깜놀이라고 누가 맞으네. 깜놀. 소름 생각만 소름이. 그 다시 만났을 때 네네. 그렇게 지금 되게 게리온이 변해가는 게 막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깜놀이였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게리온이 점점 이해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저희도 독해가 쉬워지고 그런 맞아요. 앞에서 그 부분 진짜 좋았거든요. 이 자서전을 게리온이 만들 때 있잖아요. 그 게리온이랑 엄마의 관계도 엄청 평소에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접하지 못한 그런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 담배 부딪혀주고 막 게리온이 $10짜리 찢어가지고 머리카락 그냥 다음에는 $1짜리를 해보자 이런 그런 장면 좋았는데 그냥 뭔가 아들이 토마토로 자서전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자서전 만들고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고 그런 것도 좀 신기했어.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막 바뀐 게 엄청 잘 드러나. 좀 한 박자 늦었지만 깜놀했어는 177쪽에 나왔어요. 깜놀했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약간 딱히 막 묘한 대체어가 없긴 하네. 그 언어 유희를 살리려면 깜짝 놀랐어. 이거는 평범한. 그러게요. 생각나는 게 없네. 대체어리가 뭔가 신조 중에 이런 거 없나?
저희가 신조어를 모르는 걸까요? 어? 신조어는 모르고 근데 저는 그 부록이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이게 처음에는 그 게리온에 대한 책이라 그래서 앤커슨이 그 게리온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게리온에 대해서 얘기한 이 스테이시 코러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록 물론 둘 다 동시에 꽂혔겠지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약간 스테시코로스가 좀 다른 그리스 작가들이랑 다르게 게리온에 대한 설명을 많이 붙였잖아요. 막 게리온은 빨강 숫대를 물고 막 걔네는 어떻게 죽었고 그런 관심을 기울인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그 정근 씨의 질문이 비슷한 맥락이었나요? 어떤 앞에 네. 뒤에 나온 인터뷰나 이런 게 뭐 앞에 이제 스테시코로스에 대한 소개 있고 네. 자기가 이제 픽션으로 스테시코로스가 썼을 법한 이제 옛날 서사시 형식으로 적은 글 넣고 또 이제 본문 넣고 다시 뒤에 또 인터뷰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 형식 때문에 느낀 것들이 각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거를 질문으로 꼭 보이셨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내용 안에서도 자서전을 토마토로 이렇게 만드는 게리온의 모습도 하나의 그냥 은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식에 대한 좀 강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스테시코로스한테 형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요? 라고 물었을 때 형식과 내용의 차이가 없다. 약간 이렇게 단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앞부분에도 스테시코로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게리온이었던 걸 보면 확실히 어떤 뭔가 이거를 일부러 넣어서 게리온만이 아니라 어떤 그 배우에 있는 스테시코로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다. 뭐 그리고 그 뒤에 또 그 인터뷰에서도 스테시코로스를 등장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어필하는 의도가 있어요. 전 처음에 이거 스테시코로스의 단편들을 읽었을 때 이거 당연히 옛날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학교 얘기 나오고 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 하신 질문이 그 본문 앞뒤로 실려있는 문헌이랑 인터뷰가 독서 경험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여를 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그 독서 경험 자체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던 생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스테시코로스라는 작가에 대한. 진짜 그리스 고전처럼 읽었던 게 처음에 그게 그 뒤에 가서 책이 이렇게 달라지면 읽었던 경험이랑 반전이 돼요. 그냥 뭔가 이게 현대 극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첫 순간이 좀 놀라게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신선했어요. 신선 그 딱 모르고 읽었을 때. 사실은 빨강이 자서전 얘기 조금 하고 부테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네. 맞아요. 부테스가 약간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빨강이 자서전 진짜 빨강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등장하고 부테스는 반대로 물 위에 파랑의 이미지가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마치 빨강이 자서전이 앤카슨이 스테시코로스와 그가 쓴 부테스를 선택한 것처럼 게리. 게리온을 선택한 것처럼 부테스에서는 그
부테스를 파스칼 키냐르가 이제 제대로 선택을 하는데 둘 다 지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소외된 중심 서사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비교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정근 씨가 고르죠. 네, 이것도 제가 골랐어요. 근데 이거 책 두 권 다 이제 4시 20분? 그 약간 책 소개해주는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언급된 두 권이었었어요. 파스칼 키냐르는 저 예전에 뭐 은밀한 생이라고 이거보다 좀 더 분량이 많은 소설을 읽었었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최근에 나온 소설이었는데 좀 부담이 없는 편이어서 분량이 없어서. 아 이게 비교적 최근에. 네, 이거는 완전 신작일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는 한 2008년? 쓴 건 2008년이고 네네. 한국 출간된 게 17년. 아 그럼. 근데 이게 그 출판사 어디지? 여기서 이게 문학가지정사. 문학가지정사. 네. 쭉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나왔었죠. 파스칼 키냐르 책 찍고 있더라고. 학교에도 같은 디자인으로 몇 권 있었는데 전 처음 듣는 작가여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작가 소개도 되게 뭔가 딱 작가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만 같은. 아 소개가 약간 응. 진지한 실존주의 구조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리고 두 차례의 자폐증. 자폐증과 68 혁명의 열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뭐랄까 그 작가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할 것 같은 그 외부 세계의 어떤 공격까지 아니어도 그런 곤란한 상황들 뭐 이래가지고 작가 소개부터 극적인 느낌. 심지어 그 뒤에도 막 그런 언급 있잖아요. 자기 음악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근데 그것까지 이어지면 좀 되게 흥미로웠어. 진짜 작가 생이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책인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여러 이 빨강이 다소론도 그런데 여기 부테스도 좀 텍스트가 여러 개 나오면서 결국은 약간 이제 부테스의 그런 얘기로 귀결되는 게 막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음악의 본질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오르간 연주자였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그런 정해진 음악을 해야 하는 숙명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반항? 그리고 문학으로서의 표출?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부테스 같은 삶을 살게 해준 그런 도구라는 막 해석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좀 짠했던 것 같아요. 괜히. 네. 그거를 계속 연관 짓는 게 좀 이 사람 입장에서 진짜 음악이라는 거 원래 우리가 태어났던 곳으로 자꾸 돌아오는 막 계속 귀환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음악이 자기의 숙명처럼 느껴지니까 음악을 한다는 게 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그런 걸로 표현이 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태초부터 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그런 부채감 같은. 뭔가 되게 어떤 엄청 소설을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나레이션? 단계가 되게 애매한 그쵸. 그 자기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그 갑자기 어원에 대한 탐구를 하다가 신화 얘기도 처음에 약간 힘들었어요. 프랑스어로 연애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였더라?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그 번역가분이 그 계속 실수한 것 같다고 전 자꾸 너무 이 사람을 헷갈린 것 같다.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동기 그 엄청 한두 많아. 번이 아니에요. 검색 같은 거 안 하시는 분.
약간 뭔가 이미 되게 대가의 경제에 올라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그 첫 인상부터 해서 읽고 마지막까지. 작가가 파스칼 키냐르기 때문에 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막 작가에 대한 설명도 있고 막 이 사람이 원래 오르간 연주자고 이런 것도 있고 막 뒤에 보면 역자가 파스칼 키냐르가 그 번역을 하면서 흐름에 안 맞는 거 빼라 그랬는데 감히 그럴 수가 없어. 틀린 거 고치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보이니까. 조그맣게 얘기해줘. 목인지 확인할 생각을 못했나 봐. 그 약간 그럴 수도 없었나? 아 이거 일부러 그러시는 잘못 쓰신 건가요? 잘못 쓰신 거 아니야? 감히 이렇게도 물어보시죠.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그 앞부분까지는 계속 그냥 3인칭으로 부테스 뭐 오르페우스 얘기하다가 17장에서 갑자기 그쵸. 나가 등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가 누구지?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나가 작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뒤쪽으로 가면서 이게 소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아니라 그냥 본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을 쓴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좀 읽으면서 혼란이 많았거든요. 이 부테스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 뛰어내리는 게 자꾸 나오고 자꾸 누가 뛰어내리고 그 일관된 이미지를 주려고 한 건 알겠는데 목적이 뭘까 하다가 17장에서 뭔가 이게 오히려 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위로를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가 등판함으로써 들었던 것 같아요. 17장에 확실히 뭐가 되게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후루룩 정리가 돼버리는 이게 장의 구분도 좀 신기한 게 장마다 그 뭐 길이도 다 다르고 16장은 이제 막 세 줄밖에 안 되고 맞아요. 약간 내용의 분위기도 전부 달라서 그런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모임으로서 구성되는 전체적인 짜임 같은 그것도 약간 빨강의 자서전의 느낌이랑 좀 그거는 좀 비슷한. 되게 뭔가 이 표지부터 해서 거의 짝꿍으로 묶어서 어디 소개해도 딱 좋을 만한. 약간 빨강의 자서전은 되게 몰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게 하는 소설 같은 매력이 있었는데 부테스는 계속 이 책과 거리를 두게 작가가 장치를 중간중간에 심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막 몰입해서 읽다 보면 갑자기 3줄짜리 한 장 나오고 장 넘어가고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역사적 사실들 같은 거 이렇게 딱 주어지면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들. 8장은 사포가 자살했다. 맞아. 이 음악에 대한 이 사람의 견해 자체도 좀 흥미로운. 그럼 슬슬 이제 가져오신 질문들을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질문을 이제 써주신 것 중에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얘기해보는 또 그냥 자유롭게. 지은 씨가 뭔가 이 두 책 다 마이너함을 주제로 마이너한 사람들을 다뤘다는 거에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책을 빌리고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몇 번 했어요. 이게 이런 책이다, 이번에 이런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정할 때 딱히 고려하지 않고 정했는데 이건 뭐에 대한 책이야, 이건 뭐에 대한 책이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게리온이라는 어떤 죽임을 당한 그냥 괴물 지나가는 거의 엑스트라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고 얘는 우리가 저희 보통 알고 있는 세이렌이나 그거의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신화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소개를 이렇게 잠깐 하다 보면 그 두 개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또 이 사람들 자체가 어떤 그냥 막 골라서 한 게 아니라 그 변두리에 있음에 되게 가치를 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편에 그 마음이 사실 조금 이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팍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괜히 안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지고 막 사람들이 다 본 영화는 안 보고 싶어지고 이런 그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어떤 마이너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어떤 변두리에 있는 것에 그 끌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책과 관련해서 그 약간 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작하는 느낌으로 뭔가 공통점인 것 같아서. 근데 뭔가 사람들은 혈고병이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자연스러운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한테도 약간 혈고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근데 그 이 두 책 다 제재가 좀 영웅이 아닌 거는 좀 작가의 의도랑 저는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아니 앵카슨도 그렇고, 파스칼 키냐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성과 합리적인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발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저는 부테스 읽으면서는 니체 미학이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막 니체도 예술이라는 게 어떤 기존의 그 노예 도덕에 따르지 않고 이성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그거를 막 파괴하고 막 근데 부테스도 좀 그런 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파스칼 키냐르가 뭐라 했지? 파멸의 음악이라고 했는데 막 그런 오르페우스의 질서를 파괴하고 막 뛰어드는 그런 음악이 그게 약간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인간의 영혼도 그렇고 막 파멸의 음악도 그렇고 니체가 생각나는데 좀 그런 질서 막 정해져 있는 규칙 이런 거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그래서 부테스를 고른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앵카슨도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도 그러니까 앵카슨이 약간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는 주류,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서사의 방식을 따르지는 않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 주류인 거죠. 네, 그리고 지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주인공도 막 약간 다른 소설도 그렇고 이 사람도 소수자적인 그런 특성에 눈을 많이 돌리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이고 약하고 좀 연약하고 막 상처받고 게이고 그런 게리온도 그렇고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제 느끼기에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변두리 것들에 자꾸 모두가 변두리를 찾거나 아니면 모두가 중심에 있고 싶어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중간이 없는 거죠. 뭔가 저는 약간 이 질문이 약간 새롭다고 느껴졌던 게 저는 뭔가 이 주인공의 인물들을 혹은 이걸 쓴 작가들을 주류가 있고 그 약간 주변인이 있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류에 만약에 오르페우스나 오이디푸스가 있으면 주변인의 부테스가 있고 주류에 헤라클레스가 있으면 주변인의 게리온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한 거는 내면이
있는 사람과 내면이 없는 사람이 약간 대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면이 있다는 거는 뭔가 파스칼 키네리 인터뷰에서 내면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영혼이라는 건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건 약간 혼잣말이고 혼자 쓰는 글이고 혼자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고 혼자 무언가를 쓰게끔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느낌. 그래서 두 개가 공통적이라. 뭔가 그 게리온과 부테스 자체가 어떤 그 본질적으로 마이너한 존재들이다라기보다 여태까지는 가려져 있던 것들에 다시 집중해서 꺼내와서 그거를 얘기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공감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여태까지는 되게 그냥 한 줄 아니면 아주 짧게 지나갔던 것들을 물론 그걸 다시 어떤 제대로 가져와서 쓴다는 행위 자체가 좀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근 씨가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혼자라는 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쓴다는 거는 좀 고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게리온한테서도 부테스한테도 그렇고 약간 고독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테스도 최초의 부테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멸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 막 물로 돌아가려는 그 뛰어내린 사람들 다 부테스도 최초에 다 이거 그런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하면 막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막 뛰어내리는 사람이 게리온도 되게 쓸쓸한 소년이잖아. 사회성이 없는 듯하게 보이는 약간 극 중에서 왕따를 당한다 그래요. 약간 괴롭힘을 당하는. 처음에 옛날 아기 때 학교 갈 때 그랬던 뭐 직접적으로 막 한번 이제 형이 좀 형이 협박을 하긴 하죠. 괴롭히죠. 이제 엄마한테 너 학교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얘기한다. 맞아요. 이러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긴 한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되게 혼자 있는 사람의 얘기거나 혼자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있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같아. 진짜 왜냐하면 오르페우스는 다 같이 이렇게 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문명 세계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그룹지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유지하는 음악을 하는데 부테스는 혼자 이렇게 뛰어드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불가역적으로. 저는 뭔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뭐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되게 혼자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읽으면 위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괜히 했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부테스나 게리온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작가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려고 되게 노력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 물론 그게 그냥 되게 본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소수자라고 보면 소수자고 그냥 혼자라고 보면 혼자인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끊임없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었어서 뭔가 괜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해자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물론 뭐 작가들은 본인을 그냥 투영시킨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완전히 문헌 속에 잊혀질 수 있었던 인물을 작가가 꺼내와서 구해준 거기도 하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준 거니까. 그리고 뭔가 오히려 그런 기존 서사에서 마이너한 인물들이었기에 작가들이 더 자유롭게 수용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던 인물이기에 자기가 더 창조적으로 서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훨씬 더 그 내면에 집중했다고 느껴진 게, 저는 빨강이자 서전이 더 힘겹게 읽었지만 거기서 좋았던 부분은 거기였거든요. 그 게리온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헤라클레스를 만나기 전에 막 노란 수염인가요? 레이저인가를 만나고, 또 무슨 탱고 바에 가서 자다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자 가수분이랑 얘기하고 그런 혼자 돌아다니던 부분들이 저는 뭔가 되게 그 호밀밭의 파수꾼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맞네요. 뭔가 혼자 방황하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엽서 쓰다. 엽서 쓰는 장면도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편지 쓰고 똑같은 내용. 그때부터 게리온이 되게 입체적으로 담았더라고요. 진짜 좀 다른 방식의 성장소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다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좀 호준 씨 말대로 입체적이고 약간 그러면서도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게 되게 괴물이랑 성장 소설은 사실 좀 되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은 조합이긴 해요. 뭔가 다 각자를 약간 조금씩은 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기에는. 네, 이건 되게 새롭게 다가왔죠. 그 중에서. 다음 질문도 얘기해볼까요? 혹시 질문을 고르시고 싶으신 분? 공통된 게 있으려나? 네, 테스가 뭔가 음악에 대한 책이니까 음악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그냥 빨강의자 서전 얘기에 이어서 사실 그 되게 생각나는 작품이 많을 것 같은 책이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빨강의자 서전 질문한 게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게리온과 헤라클레스 관계를 로맨틱한 관계로 역전해버렸다는 게 저는 되게 처음에 놀랐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 왜냐면은 그 맨 뒤에 그 책 뒤에 있는 건 질문. 헤라클레스 왜 게리온을 죽였나 이래가지고 게리온의 입장에서 어떤 선악 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것일 거라고 저는 괜히 상상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로맨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도 전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트는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동시에 또 그냥 읽으면서 저는 아까 호밀밭의 파수꾼 생각난다 하셨죠. 저는 그 콜미바이 연예인 영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계속 어떤 그 외롭고 아까 얘기한 혼자고 그런 소년이겠죠. 소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별하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작품이 생각나는 동시에 그 어떤 저 혼자 어느 정도 내린 결론은 어떤 혼자일 때 누군가와 접촉해서 깨지고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 어떤 그 인물을 그릴 때 되게 중요한 힘인 걸까? 아니면 중요한 서사인 걸까? 그래서 어떤 게리온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할 때 로맨틱한 관계를 서사로 가져온 걸까?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 이 로맨틱한 관계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생각했는데 이 구독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못 볼 테니까 그걸 소리내서 맞습니다. 이런 나오는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저 맨날 전화할 때 그러는데 막 얘기하면 혼자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예상치 못했어. 그 지은 씨 질문에 대답을 하면 저는 뭔가 이거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콜반을 안 본 분들한테 엘리오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게리온도 헤라클레스한테 상처를 받고 이래서 저는 헤라클레스가 게리온을 그 죽이는 방식이 둘이 사랑을 해서 죽이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 얘가 나중에 상처를 받겠구나 그러면 그게 죽이는 거에 대한 죽이는 걸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헤라클레스가 언젠가 게리온을 진짜 죽이나? 약간 그게 너무 긴장이 돼갖고 약간 우선에서 미나 막 이런. 네. 아니 그러니까 앞에 갑자기 장르가 그러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약간 재하 씨 말씀처럼 그 관계가 좀 어느 정도는 위기가 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느낌이고 게리온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쫓아다니고 약간 그런 면에서는 헤라클레스는 게리온은 약간 때려 죽이는 듯한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 게리온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소랑 개랑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에게 갑자기 딱 등장해서 다 막 부셔버리잖아. 그런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 확실히 그 부셔버리는 이미지를 어떤 물질적인 걸 부셔버린다가 아니라 그 정신적인 마음을 그 삶에 있어서 삶이 부서졌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전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헤라클레스 게리온 진짜 안 죽인 게 좀 반전이었어. 그 긴장감으로 뭔가 길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말을 아니까 어쨌든 네. 알고 지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너무 저는 단순하게 그러면 너무 무서우겠다. 언제 죽이지? 언제 죽이지? 확실히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정말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을 가장 큰 상처를 주고 파멸로 이렇게 연결짓기 위해서 로맨스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말씀을 하세요.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말씀을 하실 것처럼. 근데 확실히 그 헤라클레스랑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누구였죠? 엘리오인가? 그 엘리오 말고 올리버랑 그 너무 잘 어울리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미지 집 밖에 못. 미끈한 거 뭔가 성격도 그렇고 막 그리고 뭔가 그 이미지 자체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이 헤라클레스가 힘센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뭔가 이 덩치 크고 좀 크고 하여튼 다 테니스를 때려부실 것 치고 테니스를 맞아요. 헤라클레스도 뭔가 이렇게 항상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속에 올리버도 이렇게 뭔가 미소 짓고 있고 맞아요. 매력적인 매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좀 속을 알기 힘들고 맞아요. 끌고 다니고 올리버도 엘리오도 그렇고 게렌도 그렇고 끌려다니잖아요. 맞아요. 아닌 척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118쪽에 있던 부분에서 그 느낌 확 나는데 그 부분이 약간 헤어지고 나서 헤어진 후에 이렇게 우는 장면인데 막 뭐 읽어주세요. 그는 침대에 털썩 앉아 대자로 누웠다. 한동안 눈물이 귀로 흘러들더니 이윽고 말라버렸다. 바닥에 친 것이다. 멍은 들었어도 정화된 마음으로 전등을 껐다.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이게 그 뭔가 그 콜반의 그 마지막 그 모닥불 이렇게 타닥타닥하면서 그 우는 장면이랑 되게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 오버랩 되면서 진짜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면서 나빴어. 아, 근데 확실히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헤라클레스는 왜 게리오를 죽였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로맨스를 가져왔을 때 되게 그 의미가 엄청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헤라클레스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뭔가 되게 마치 필연적인 꼭 죽여야만 하는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또 반대로 게리온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어떤 서사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 손대 막 이게 아니라 되게 로맨스가 필연을 부여해준다는 건 로맨틱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헤어지는지 명확하게 드러내진 않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헤어져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냥 딱히 조금 싸우긴 했지만 또 막 그런 막 말도 나오잖아요. 뭐지? 아, 게리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라클레스는 단 한 번도 모른 적이 없어. 뭐 이런 것들? 좀 뭔가 그런 로맨틱한 게리온의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헤라클레스 나쁜 놈이에요. 맞아. 볼리버드 나쁜 더 좋아지네요. 제 자문자답에 더 점점 이 책이 더 마음에 들어. 저도 정민 씨처럼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책일 것 또 읽어. 근데 이제 콜미 바이 유 네임이 달라붙어서 이제 머릿속에 그거 아시죠? 내뇌 캐스팅. 내뇌 캐스팅. 읽으면서 막 자꾸 대박. 너무 네네. 이미지를 부여해버렸어요. 저 얘기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은혜 씨 질문 중에 네. 오르페우스의 죽음이랑 부테스의 죽음이 왜 대칭적이냐. 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이게 작가가 본인 쓰고 싶은 말만 써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배경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80쪽인가? 80쪽에 나는 13장에도 나는이 나오네요. 어쨌든 두 번째 문단에 나는 일본의 기원에 관한 신도 신화가 오르페우스 이야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오비디우스의 노래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의 죽음이 아폴로니우스의 노래에 나오는 부테스의 죽음과 대칭된 장면임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그러면서 부테스는 되게 잔인하게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왜 대칭되는 장면이라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이건 사실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책에 안 나와 있어서 나와 이게 있나? 그거예요. 네. 오르페우스가 죽은 장면이 여자들이 패가지고 머리가 굴러 떨어지고 이게 오르페우스가 이게 부테스의 네, 죽음이 네. 아니라 부테스의 오르페우스. 죽음. 그렇네요. 빠져서 오르페우스. 이렇게 맞네. 뛰어내려. 제가 그래서 질문 찾아봤거든요. 찾아보셨어요? 네? 오르페우스의 죽음. 저는 만화책에서 본 기억. 만화책에서? 그리스로 막 오르페우스 혼자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와서 맞아. 유혹하려는데 우리 혼자 띵가띵가 하니까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오르페우스가 그 사람이잖아요. 네, 지옥에 가서 네. 연인을 구하러 가는데 음. 연인이 이제 뒤돌아봤는지 그래서 연인을 놓치고 지상세계를 돌아와서 그 이후로는 여자랑 안 만나고 항상 다 남자랑만 지내고 그리고 이제 디오니소스나 이런 다른 신을 무시하고 아폴론만 섬겨서 디오니소스의 그 사제들이 와서 때려 죽였다? 아니면은 여자들이랑 놀지 않아서 여자들이 때려 죽었다? 약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 아까 정근 씨가 그 키냐르가 인터뷰에서 막 혼잣말이나 이런 거가 막 내면이라고 한 거랑 그게 생각났는데 저도 이 뒷부.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오르페스의 노래는 이제 아르고 위에서 했던 집단으로서 귀환을 명령하는 뭔가 사회적 기능을 하는 노래였는데 머리가 뽑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오르페우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는 게 그 자체의 노래가 이제 오르페우스의 마지막 최후의 노래가 부테스가 뛰어들게 만든 노래와 뭔가 대응된다고 그렇네요. 상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탄식하는 그의 혀는 숨이 끊어졌는데도 중얼거린다. 이리하여 마침내 오르페우스의 입술에 음악이 나타난다. 그는 죽었다. 죽어서 이제 그런 조직적인 음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제서야 음악을 이해가 하는 갔어. 너무 마침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네요. 저도 지금 호준 씨한테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르페우스도 결국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작가의 말인 걸까요? 그가 살아서 한 건 진정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게 구원의 음악. 그래서 엄청 대칭적인 구조잖아요. 저는 그 오르페우스란 인물을 선택한 것도 상징적인 게 정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오니소스를 무시하고 아폴론을 쫓아다닌 사람이었는데 그 니체에 따르면 아폴론이 그 이성과 질서의 예술을 하는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약간 혼란과 파멸의 음악을 하는데 우리가 아폴론의 노예 도덕을 거부하고 디오니소스의 그 본성을 쫓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파스칼 키냐르도 아폴론, 오르페우스, 그 질서의 음악 이거랑 딱 대비해서 디오니소스, 부테스, 뭔가 파멸과 자연적인 음악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거기 조금 신비주의를 섞어서 우리가 어머니 자연 마더네처 그 자궁속으로 돌아가니까 이 귀한 자궁으로 돌아가는 이미지는 이 사람이 덧붙인 거는 뭔가 개인적인 이유에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은혜 씨가 말한 것처럼 그 맨디의 추억팔이 하는 장면에서 느껴졌어요. 이 사람한테 진정한 음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런 자기 어렸을 때 그런 노스텔지아 그래서 그렇게 쓴 게 아닐까. 저도 이 부분 처음엔 이 앞에 그 읽어주신 부분 읽어서 아니 내가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 이러다가 또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그 되게 대칭적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렴풋이 다가오고 살짝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죽어도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잘랐는데 사실 죽은 거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근데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강가까지 가서 물 속으로 떨어진다잖아요. 뛰어든다가 아니라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뭔가 물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 사람과 죽어야지만 물로 가는 사람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냥 저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저도 처음에 은혜 언니 질문을 읽고 그 지은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부테스는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뛰어들어서 죽은 게 좀 자신의 음악을 쟁취한 그런 성공인데 막 오르페우스는 이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질서를 위한 음악의 실패 같은 걸 보여준다면 어떤 여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런 것도 그 세일에는 여자 맞아. 그 어떤 파괴적인 여성으로 치환하는데 그 되게 대칭되게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긴.
근데 이 그 일본의 기원에 관한 신데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응. 이런 게 비슷할 수가 있나? 근데 비슷한데 그 뒤를 돌아갔을 때 그 끌려가는 것과 죽음에 의해 맞아. 녹아내린 사람을 보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뭔가 맞아. 오르페우스는 너무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게 규율을 어긴 거여서 에우리디케가 끌려갔으면 이자나기? 이자나기는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버렸죠 거의. 버렸잖아. 아, 뭔가 파스칼 키냐는 약간 그런 생각 교수님들처럼 막 자기가 아는 거 독자들이 다 알 줄 알고 이 정도는 알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렵고 자꾸 프랑스어 얘기하고 맞아. 근데 진짜 박식한 거는 진짜 박식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너무 뭔가 하나를 얘기하면서 막 세네 개를 다 끌어오니까 거의 그리스 전공한 사람 느낌. 언어도 한 뭐 7, 8개는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막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찾아봐서 안 틀렸을 텐데 이분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틀리는 거 같아. 교수님들이 막 얘기하시다가 아무 말 하시는 거 그런 거 같아. 교수님스러운 느낌이 나서 근데 저 뭔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 아까 그 뒤에 대칭된 장면이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그 뒤에 바쿠스 시인의 여사제들은 8명의 죽은 여자와 3명의 세이렌 사이에 중간에 자리한다. 그러니까 그 일본 신화에 있는 여성 그 8명 그 죽은 아내를 본 뒤에 같이 쫓아오는 그 8명과 세이렌 중간에 위치한다? 도대체 너무 어려운지. 그러니까 다 여성이고 약간 그 본성적인 파멸의 음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뭔가 80명은 결국 죽이지 못하. 근데 바쿠스 신의 여사제들이 누구죠? 바쿠스 신의 여사. 그게 이 오르페우스를 오르페우스를 죽이는 죽이는. 중간에 있다. 이거야말로 자기 머릿속에서 다 해석이 끝난 이후에 이미 해석이 끝났어. 이렇게 다 맞춰져 머릿속에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 꺼내놓으니까 다 흩어져 있고. 알아서 짝 알아서. 지어봐. 이러면. 뭐죠? 세일에는 음악을 만들고 80명의 죽은 여자랑 바쿠스 신화 여사들이랑 세일에는 다 파멸로 이끌긴 하는데 세일에는 뭔가 그 물에 이렇게 빠져서 죽게 하는 그런 음악의 본질에 가까운 파멸이면 그 바쿠스의 여사제들은 결국에 음악을 이끌어내긴 하잖아요. 오르페우스 죽여가지고 머리 잘라서 오르페우스가 이렇게 물속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음악인데 80명의 여자, 죽은 여자 파멸에 속해 있는 존재이지만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이렌이 여기 양 끝에 있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아니, 잘 저희는 다 이해했는데 정리가 됐어. 이해력이 너무 좋네. 그 줄짓는 일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으로 뭔가 이끄는 존재들인 건 확실한데 세일에는 분명하게 성공을 하는 거고 이 8명은 열심히 쫓아갔지만 결국 놓쳤어요. 갇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묘하네요. 직접 죽이는 죽여서 음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죽이지 못함과 죽인 사이에 이거는 죽는 거는 유혹하긴 했지만 결국 죽은 건 붙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일에는 이제 그 남자를 바다 안으로 끌어들였고 8명의 여자들은
이제 그 이자나기를 그 저승 밖으로 쫓아내는 듯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한 명은 이제 또 이제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네요. 그런 게 다시 밝은 곳으로 귀환하게 하는 귀환하게 했습니다. 일단 그럴 수도 있고. 아 근데 저는 이 사람도 목욕을 하네. 물로 들어가긴 좀 다르긴 한가 뭔가 올라와서 몸을 목욕 깨끗하게 하려고 목욕을 한다. 어, 어디든 물이 나오네. 텍스트 분석. 사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걸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재밌다.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지은 씨가 뭔가 죽음을 사랑으로 바꿨다 했잖아요. 빨간이가 버전이. 근데 구테스는 죽음이 그 음악이랑 연관되는 그 자꾸 이제 물의 이미지가 나오면서 물이 우리가 처음에 왔던 곳이고 그래서 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성으로 돌아가야 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불가역적이기도 하고 죽음은 불가역적이죠. 그거 같네. 국어 시간에 고전 시가 배우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남편 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남편이 미쳤나 이래가지고 근데 막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거. 그 이름도 고전 보라색은 죽음을 의미하는 소나기예요. 그거 뭘까요? 고전 시. 뭔지 다른 알 얘기하면 것 제가 찾아내. 저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근데 25분. 아 진짜. 너무 잘 돼.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에 또 재밌는 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시간에 재밌는 얘기했는데 이렇게 어필하면 구독자분들이 들어오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실 정도면 우리의 마음은 들어갈 거예요. 우리한테 홀렸다고 볼 수 있어. 1시간 넘게 들어주신 분이라면 진짜. 연락하세요. 010. 구글계정도 파. 아 여러분 근데 그거 보셨어요? 맨 앞에 읽으면서 좀 부테스가 그냥 부테스구나 했는데 부테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다 나오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되게 맞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지? 그쵸. 응. 그리고 막 그래서 이게 그쵸. 저도 저도 이쯤 되면 약간 테스 자체가 되게 그냥 창조한 인물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바다에. 그쵸. 그 실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뭐 부테스가 포세이돈이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나와요?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아들로 네. 나와요? 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엑스트라도 다 가문이 있어. 가문이 있어. 네. 한쪽이라도 신에 엮여요. 맞아. 실험 기회를 받기 때문에. 아니 순혈 인간이 더 드물게 지금 자신이 다 반신반의. 먹을은 없어. 뭐지? 그럼 실제 신화에서 아프로디테와 포세이돈의 관계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굳이 따지면은 아프로디테랑 포세이돈도 아들 하나 있을 거예요. 진짜요? 그게 부테스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부테스도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아들이 있고 이 뒤에 가면 나와. 아프로디테가 워낙 이제 자식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포세이돈의 아버지한테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으니까 포세이돈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정액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프로디테랑 포세이돈 사이에서 그 키클롭스 한 명이 나왔어요. 그 눈 한 명인 친구. 네, 눈 한 명이지. 그래서
왜요? 녹음이 안 됐나요? 녹음이 중간에 끊겼네요. 안 돼. 그럼 오빠 배터리 있어? 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급 인사. 사이 이렇게 삐. 네, 저희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백업 녹음을 하면서 그래야겠다. 이것도 좀 배터리가 충전해놔서 좀 예쁜 각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다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시작이니까. 다음 모임에 구독자분들의 너른 이해를 바라면서 다음 책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부테스와 빨강의 자서전 읽었는데요. 다음 모임인 7월 13일 2회차 모임에서는 젤리빈이라는 작가의 웹툰 원작인 묘진전이라는 작품이랑 오정희 씨가 쓴 거 있죠. 오정희의 기다. 이 두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한국의 신화에 관련된 책이어서 하나는 저희가 만화를 처음 읽는 거여서 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다다음 주에 봬요. 안녕. 좋았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근데 6시까지 예약해놓긴 했는데 아 진짜? 저희 뒤에 이 룸에 예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올 때까지는. 그래서 만약 저기서 추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 뭘까요? 뭔가 팟캐스트를 하니까 평소처럼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어. 하고 있는. 녹음 잠깐 끊을까요?